보편인지학 다섯 번째 강의 그 명제로 정리해서 몇 가지만 절의 제목 따라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게 금방금방 접수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의지감성사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감성사고가 서로 각각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소제목이 인식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의 관계인데, 이 내용은 그냥 의지감성사고가 병렬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딱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목은 시각에서의 반감과 동감인데, 이 부분은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이라고 하는 거는 열정으로부터 거리두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열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과정에 의해서 이쪽에 개념 논리적인 사고, 또 보편 성향을 향한 사고, 이런 것들이, 인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경의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감은 이제 다 거꾸로인 거죠.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대상에 쏘는 과정, 쏘아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피해작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각들 중에서 제일 동감과 반감이 동시작용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 시각이라고 해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 시각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괴테의 색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슈타이너는 색채 본질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색채론, 색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시각은 기본 원리가 색을, 빛의 일종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파수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주파수대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망막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이거를 투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색깔이 비춰진다. 한마디로 외부 세계에 자극이 있고, 감각기관은 우리 내부의 인식 매개 도구라 가지고 외부 세계의 자극이 매개 도구를 거쳐서 반응이 만들어진 게 색깔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전형적인 자연과학적 색채론에 대한 정리를 했던, 망막의 기능에 대한 정리를 했던 사람은 근대자연과학에서 태산북두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이 이런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반박을 의심을 해볼 여지가 없다고들 생각을 했는데, 뉴턴 생전에 괴테가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자연 현상을 우리 감각기관이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건, 뉴턴은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건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게 빛의 본질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빛의 본질이 아니고, 단지 바깥에 있는 신호를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만으로 색을 봐서는 안 되고, 거꾸로 우리가 내부에 있는 빛을 능동적으로, 오히려 대상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객관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색의 개념을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생리적인 색깔, 화학적인 색깔,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요. 생리적 색깔, 화학적 색깔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색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사물들이 서로 부닥치고 서로 섞이고 하는 어떤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색깔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무쇠 솥에다가 불을 달구면 그 솥의 색깔이 계속 불이 달구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변해갈 거 아닙니까?
열을 받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 그 무쇠를 달궜을 때 무슨 색이 나는가가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죠. 열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죠. 열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고, 더군다나 빛이 물을 통과하느냐, 빛이 대기를 통과하느냐, 대기를 통과할 때 뭘 통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눈의 비청이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물리화학적 변화를 거치지 않는 색이라고 하는 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일단 게테는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이것까지도 세계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리적 상태, 심리적 상태도 세계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색깔도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내부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요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일종의 음양 균형적인 보완작용을 하려고 능동적으로 이 상대되는 색깔을 쏘아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쏘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는 그 보색 대비 효과 있잖아요. 어떤 특정 색깔을 한참 보고 있다가 싹 없애버렸는데 그거에 보색이 되는 게 잔상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냐 하는 거죠. 대상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기운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물에 작용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예. 그래서 이런 물리화학, 생리, 심리의 작용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는 인간 내면에 있는 빛을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때 인간 내면에서도 그 빛에 감응한 내면의 빛이 나가서 이것들이 상호작용한 값으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망막이 수동적으로 자극만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자연과학적 기준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괴테의 색채론이 몇 세기가 지나고 난 지금의 21세기가 돼가지고 새삼스럽게 최근에 양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괴테 색채론이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좀 새로 다뤄지고 있나 봐요. 자세한 논의사항은 그 영역이니까. 근데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딴 감각기관들하고 다른 이유가 뇌가 있잖아요. 뇌가 신경의 총집합이잖아요. 신경의 총집합이고 신경은 반감을 관장하는 데잖아요. 얘는 반감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쏘고 있는 기관인데, 그리고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 작용 때문에 일단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 작용이 끝나고 피해 작용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떤 신경의 작용이 뭉쳐져 있어서 피와 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만나는 곳이 뇌거든요. 피와 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만나는 것이 뇌입니다. 동감과 반감의 상호작용이 가장 집적되어 있는 것이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 에너지 열량 이런 것도 뇌가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질량에 비해서 보면 질량은 뭐 뇌가 몇 그램이나 차지할까요? 내가 65kg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몇십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뇌가 우리 전체 에너지량 중에서 소모하는 양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3분 적게는 8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뇌가 에너지량을 소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어떤 그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이 표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 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신경은 뇌신경에서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시신경은 뇌신경이 직접 뻗어나와 있는 거거든. 시신경은 뇌신경이 직접 뻗어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딴 애들은 뭐 손가락 끝으로 감각을 느꼈다. 혹은 뭐 다른 감각기관들에서 감각을 느꼈을 때는 몸을 한 바퀴 순환해 가지고 뇌에 집적이 됐다가 재처리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눈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뇌이기 때문에 얘는 동감과 반감이 다른 감각기관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인식에 주는 영향도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감각기관들하고는 달리 좀 특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12감각에서 보면 시각이 의식작용하고 연결될 때는 감각콘과 연결이 되는데, 이 감각콘이라고 하는 게 감각시각의 1차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어떤 매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식 효과로 연결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 속담들이 저절로 내려오고 있다는 게 왜 그런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등, 뭐 밝게 이해했다는 등. 그러니까 밝다라고 하는 건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건데 그걸 바로 이해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이 있어서 여기서도 시각에서 근데 눈은 신경과 혈관 이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결합돼서 나타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감반감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인식작용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시각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와 의지의 상호작용 얘기도 뭐 그동안 우리가 했던 대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최근에 나오는 내용 중에도 돌아봐야 될 게, 반감 활동이 우리가 동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개인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반감 활동이라고 하는 게 대상화에서 규정하는 거 의식을 낳는 거잖아요. 대상화에서 규정하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상화해서 규정함으로써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지. 근데 동물보다 이게 왜 또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직립해서. 네, 직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직립이라고 하는 이 신체 조건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감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동물보다 많이 받아서 개인성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에 머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감을 본능 안에 쏟아 부어야만 도덕적인 성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인지학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감을 혐오감이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반감을 혐오감이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고 동감을 호감이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제목은 억제된 의지, 인식으로서의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성 그 자체가 억제된 의지이자 인식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식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동감, 반감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의지감성 사고 중에서 동감, 반감은 선악의 문제도 여기서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동감, 반감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원에서야 여기서도 동감, 반감이 있고 여기서도 동감, 반감이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스피릿이거든요. 요것도 스피릿이기 때문에 동감, 반감이 이 감성 영역에서처럼 그렇게 어떤 이원적이고 격렬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감성 영역은 이원적이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감, 반감이 주로 활동하는 데는 감성 영역이다. 감성 영역이고 그 둘의 상호작용, 충돌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 즉 감성, 이성, 양심. 감성, 이성,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감, 반감의 어떤 배율과 어떤 이 교류하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감성, 이성, 양심이라는 식으로 사문화돼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 의지와 사고에도 동감, 반감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제목이 숨겨진 상태에서의 동감, 반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에서 동감, 반감은 어디나 작용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도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감성 영역에서 비로소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인식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와 신경의 접촉에 의한 감성의 생성. 이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그 다음 바그너와 한슬리커 논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그너하고 한슬리커가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한슬리커라는 사람은
음악은 감성을 싹 배제하고 어차피 음이라고 하는 것에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화음을 이해하고 이제 다룰 수가 있고, 그런 논리적 접근만을 통해서도 훌륭한 음악이 충분히 구성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슬리크라는 사람이. 반면에 바그너는 완전히 거꾸로 음악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극도로 감성적인 것을 외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쟁은 사실 뭐 음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커다란 조류로서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라고 하는 식으로 한 시대로 풍미했던 흐름이었죠. 그래서 뭐 감성의 우위다, 이성의 우위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감성 절대주의, 이성 절대주의 같은 이런 독단론들이 18, 19세기 내내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논쟁들이 난무했는데 결국은 슈타이너의 입장은 뭐 둘 중에 뭐가 옳다가 아니라 둘 다 틀렸다죠. 동감 반감이 어우러져야 인식이 발생하듯이 감성이 이성이 어우러져 가지고 모든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지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현대 심리학의 감각론이 내 폐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폐해는 뭐 간단히 말하면 슈타이너는 12감각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현대 심리학은 어차피 뭐 일단은 자연과학에 기초해서 하니까 5감각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5감각밖에 안 다루는 것은 물질적인 면만 다룬다고 보는 거죠. 영학적인 관점에서는 물질면하고 어떤 그 배후 물질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중간에 끼어 있는 감성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뚜렷하게 12감각이 구별 가능하게 드러나는데, 이 영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영학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칸트주의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칸트주의 오류는 제가 오전 강의에서 자유철학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내용은 더 말할 필요 없고, 그 문장이 여기에 있었네요. 제가 자유철학에 있는 문장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처음부터 우리가 환경을 관조 대상물로 지니고 있고 우리 내부에는 단지 그 세계의 반영 형상만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주체와 대상을 딱 떨어뜨려 놓고 저쪽은 바깥에는 대상만 있고 안에는 그 대상이 감각을 통해서 반영된 형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는 환경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환경이나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경과 현상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나의 능동적인 작용하고가 늘 어우러가지고 생긴다는 거죠. 마치 색채론에서 객관적 색은 없고 동감 반감이 어우러진 나의 어떤 능동적 해석이 이 빛의 인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인식들도 실은 그런 식으로 환경을 내가 수동적으로 반영하거나 모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 문장이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아까 인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더 이상 발음해낼 수 없는 한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일별하는 것이 올바른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는 세상이 이렇게 이원적인 거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철학 어딘가에서 칸트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칸트도 죽을 때는 알아들 거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들면 죽는군요. 예? 철들면 죽는다. 그래서 또 이걸 알라고 우리가 죽어볼 수는 없잖아.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5번째 강의 너무 쉽죠? 실은 5번째 강의는 독립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됐던 것들을 봐라, 앞에 이러이러함으로 이 상호작용은 이렇다 라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정리한 거라서, 뭐 많은,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보통 경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부분에 중요 원칙이 다 몰려서 나온다.
그래서 보편인지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첫 1, 2, 3강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1, 2, 3강 정도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1, 2, 3강에서 소개된 것들을 이리저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3학기 동안 참가를 해서 14강까지 쭉 다 들으실 수 있으면 쭉 다 들으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책을 다시 본다든가 하면 배가 장난컨대 이 안에 나오는 단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은 문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뭐 물어보시면 되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이해가 다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렇죠. 비문은 있어요. 가끔 비문은 있고 한국말이 안 되는 문장은 있어요. 선생님 여기 나오는 그 순간에 일별한다는 게 스쳐간다는 뜻이에요? 일별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편인지학은 일단 다 다루었습니다. 5강까지. 그 다음에 자유의 철학 2부인데요. 자, 2부가 아까 10장까지 얘기하다가 그쳤죠. 9장까지 얘기를 했네요. 9장까지 얘기하고 그쳤는데 10장은 자유의 철학과 이론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 확장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에서 얘기하는 건 자유의 철학은 결국은 철학 기존에 있어왔던 철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론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론론들하고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론 중에서도 이원적 가정 아래에서 한쪽으로 다른 쪽을 그냥 치환 설명하는 이론론들이 있는데 자유의 철학은 그런 거 아니고 4가지 이론론이 있다 그래요.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이 정신을 창조한다. 정신하고 물질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서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붙어 있다. 요 3개 다 아니다라고 봐요. 나의 철학은 셋 다 아니다. 나의 철학은 정신과 물질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붙어 있다가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기적이고 서로 상호 순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붙어 있다가 나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첫날 양극성, 대칭성, 순환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동양의 태극의 전개로 세상을 설명하는 음양오행론하고 기본 원칙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양오행이나 주역의 논리를 가지고 인지학을 재해석하는 거 이게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정말 좀 많이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부심을 찾자라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 유기적 이론론이 그거는 하나의 어떤 사유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붙이는 것 뿐이지 그 자체는 안에서도 수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다 고대 천문학에 기초해서 천문학에서부터 나온 어떤 인식의 기원, 인식의 뿌리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날의 현대과학이나 철학적 성과까지 쭉 포함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이론론이 이제 내용을 가지게 될 텐데 천문학의 어떤 일종의 질적인 수준 이 자체가 출발 당시에 서양하고 동양은 좀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물론 어느 쪽에 살고 잘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자연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을 텐데 자연 환경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어떤 산, 바다, 물 이런 산, 바다, 육지 그 다음에 강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을수록 지형적으로는 여러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을수록 그 계절적으로는 사계절이 뚜렷할수록 인간의 경험은 풍부해질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의 감각 경험이 최대한 풍부할 수 있는 자연 환경에서 인간의 최대한의 어떤 감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필연적인 거죠. 너무나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극이나 적도 지방에서 위대한 문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거지. 6개월 밤, 6개월 낮 이런 데서
어떤 풍성한 감각 경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계절과 지형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풍성한 감각 경험의 발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산물들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산물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자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자연 환경이 몰려 있는 것은 유럽에 비해서는 아시아였고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북위 위도로 따지자면 대략 한 30도에서 한 45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중국에서는 화북지방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 이 지역, 동북아 문명이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던 이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대 천문학은 4대 문명에 다 있습니다. 천문학은. 근데 그 천문학의 정교함이 어떤 발생 당시의 정교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정교하게 천문학이 발생했던 것은 이 지역의 천문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황하 문명이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계 문명의 리드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가 백기 들기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 말기면 벌써 19세기입니다. 근데 17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19세기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전 세계 GDP, 요즘으로 치자면 GDP의 한 40% 정도를 생산할 정도로 그 생산 양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이미 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역전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역전은 시간 문제였던 상황이었지만 망하기 직전에 청나라만 하더라도 생산량이라든가 어떤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볼륨만 가지고 따지자면 여전히 세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이런 데였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양은 해겔이 정체왕국이다라고 하고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뭐 좀 분평을 하고 지나가자면 서양인들은 끊임없이 대외무역을 통해서 대양으로 나가려고 했고 모험하려고 했고 개척하려고 했고 새로운 곳을 두드리려고 했고 반면에 동양은 그렇게 싸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럼 서양 사람들이 뭐 품성이 더 적극적이 그런 거 아니고 서양에는 자체 완결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찾아야만 됐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유럽은 지형이 척박해서 우리가 조미료라고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중세 유일한 조미료는 후추였어요. 후추. 그래서 후추가 귀하게 쓰여서 화폐처럼 쓰였단 말이죠. 근데 후추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부터 해가지고 동쪽 지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후추를 얻으려면 원거리 무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거리 무역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들은 유럽 자체에서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동아시아에 있는 것 같은 자기 완결적인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갖추어지는 이런 형태의 제국이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어떤 결핍이 그들의 능동성을 이끌어냈고 동양은 오히려 이른 발전과 완성이 나중에는 어떤 정체를 오히려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한 번씩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니까 한 번은 어쨌든 이 동양 문화가 주도를 했다가 한 번은 서양 문화가 주도를 했다가 그거야 뭐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서로 순환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차피 인지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양의 가불병정, 주역팔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 이론론에 기초한 철학들인데 세계관들인데 그 세계관의 정교함이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동양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다는 것은 뭐 동양이다 서양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세계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조금 새로운 조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류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지금 서양에서는 인지학이 대표하고 있단 말이죠. 서양에서는 인지학 말고는 유기적 이론론이 없다는 거야. 근데 동양에서는 이미 전통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형태로 유기적 이론론이 기술적으로도 활용돼 왔고 농업, 의료, 뭐 문화, 제도 말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이미 활용되어 온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인류의 문화유산인데 이 문화유산의 현대적 의미를 잘 재조명을 해낸다 그러면 동서 구별 없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자체를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주체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뭐 저쪽 사람들은 뭐 저기 음양오행이나 주역을 알아야 될 동기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전통이니까 알 필요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도, 자의식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집단에게도 중요한데, 결국 민족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집단 자의식을 얼마나 갖는가의 문제인 거고, 그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 자의식은 어디서 나온다? 돌아보기에서 나온다. 기억을 되살려내는 데서 나온다. 그 말이 전통을 얼마나 잘 개성하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행한 근대화 과정 때문에 전통과 폭력적 단절을 통해서 지금 그게 그 영향이, 악영향이 문화지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스스로의 숙제 때문에도, 우리의 자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전통과 오늘날의 현대를 다시 연결해내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는 우리 필요 때문에도 늘 필요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서구인들은 우리하고는 어떤 조건이 다르니까 뭐 유기적 인원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유기적 인원론에서 동양 거를 추가로 알아야 될 그네들만의 어떤 절실함이나 필요성 같은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밝혀내야 될 것을 가지고 이제 서구의 인지학 이런 것들도 지금은 발도르프 운동이, 교육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능동적으로 결합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오히려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를 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깝깝합니다. 어떤 게 깝깝한가 하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독일 교수들 만날 때마다 사실 슈타이너 스스로는 동양에서 뭘 많이 배워갔다고 하는데, 배워갔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동양의 천문학에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학자들이 관심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독일에서 스스로 인지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하기를, 제가 똑같은 답을 여러 분한테 비슷하게 답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었어요. 관심은 충분한데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립서비스 반 진심 반이다. 흥미는 기본적으로 좀 있으나 이게 뭐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그네들이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어떤 절실한 동감이 올라올 리가 없죠. 알아야 동감이 올라올 텐데 모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절실함 같은 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건 그네들의 잘못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박규현 선생님, 그 서양인들한테 맨날 음양오행 주역 그런 거 얘기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유, 뭐 먹히든 안 먹히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독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독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독일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박 선생이 얘기하는 음양오행 주역 그런 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야. 그럼 당장 우리 사회에서 이게 완전 사생아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미신 취급받고 있죠. 예. 우리 사회에서 매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미 미신하고 매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적어도 서구인들은 그러면 그게 동양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주장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아니라 그러면 벌써 이제 흥미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실 뭐 생각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한국 사회에서 사실 제가 독일 게타현홈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 그 하늘에서 온 한글 저 책을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해달라, 너희들 비용으로 여전히 오만하셨구나. 하고 일단 제안을 해놨어요. 진짜 훌륭한 책이다. 니들이 득본다. 그러니까 영어판, 독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슈타인의 언어 이론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한국이랑 같이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뒀어요.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별로 답에 대해 기대는 안 합니다. 답이 오겠죠. 왜?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오지 않을까? 뭐 한 방에 배부른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계속 얘기를 해두는 거죠. 뭐 기회 있을 때 계속 얘기해두면 언젠가 그게 메시지가 축적되고 모이고 해서 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훈민정음 해로운 해석한 거 우리를 가장 싫어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국의 국어학자들이에요. 한국의 국어학자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예컨대 기득권 교수가 자기 학설이다 하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력이 세면 그 사람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방구 안 하는 이런 음음한 관행이, 부패 관행이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냐가 아니라 일종의 밥그릇싸움 권력투쟁이 앞선다고 하는 것을 학계에서도 뭐 다들 그래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 몇이 조금 실력 있는 방송국 PD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한다는 걸 알았을 때 MBC에서도 한번 오고 SBS에서도 한번 오고 EBS에서도 한번 와가지고 저걸 다큐로 띄우자라고 작업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고 의욕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방송사하고 막론하고 가다가 다 막혀. 어디서 막히느냐? 국립국어원에서 반대한다. 한글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거 우리 입장이 아니다라고 쳐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셨을 때 그쪽에서 한 달이 걸치게끔 뭐 했다든지 하면 모를까.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서의 국어학자들 이런 누구도 저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저 해석에 동의를 하려면 자기들이 잘못해왔다는 것을 다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학계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감당을 해야 할 기득권자들은 그런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급이면 이제 연세도 있을 만큼 있을 거고 권력, 뭐 권위, 그럼요. 뭐 자리 모든 측면에서 손해볼 일밖에 없으니까. 모든 측면에서 전혀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보면 저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내에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근데 유일한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만 괜찮은 게 한국에 있었는데 인정을 못 받던 게 오히려 서구에 나가서 서구인들이 인정하면 역수입해가지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 역수입돼서 인정된 것들.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 거에 대한 인정을 내부에서 못하고 외부에서 인정했을 때 외부의 권위를 빌어서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거. 침 같은 거. 예. 침수. 많은 것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현재 우리의 문화 자립도의 수준인 거죠. 문화적인 의미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자립도가 아직도 두 발로 선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 오성훈 쪽으로 두 발로 선 자가 아닌 거죠. 부모님이 갖다줘야 선생님이 인정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집단 정신이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실은 서양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이제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어차피 저는 발도르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발도르프에서는 괴테아눔이 세계 본부니까 그런 곳에서 저거를 진지하게 다루어 준다면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재조명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죠. 사실 한글은 어쨌든 우리의 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만든 사람이 있는 그렇죠. 글자니까. 언어 문자의 정점이죠. 네.
문자의 정점,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의 정점에 한글이 있는 것은 뭐 그냥 팩트기 때문에 그걸 밝혀서 인지학 언어 이론하고 융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건 제 생각이고 아무도 별로 근데 선생님 주류냐 비주류냐 발도르프도 독일 내에서도 비주류죠. 비주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동양 그 주역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선생님 할 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또 너도 비주류 나도 비주류끼리 연대하자. 이게 사실 통하면 좋겠는데 같은 비주류가 아니고 이제 야 우리는 선진국 비주류 니들은 3세계 비주류 요게 또 작용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론론은 그런 이론론이다. 유기적 이론론이다. 한마디로 제가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인지학을 설명하는데 자꾸 동양적인 개념들을 음양이니 태극이니 하는 얘기들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어떤 융합 영역들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세계의 목적과 삶의 목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참 조금 이거를 그 어떤 그 오성원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의 감성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없다. 목적 따위는 없다. 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실은 어떤 심리적 요청에 의해서 자꾸 설정이 되는 거지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론론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없고 여여한 것 원래 그런 것밖에 없다. 이 우주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향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지워진 조건에 살아가고 있는 개별자들이 있잖아요. 한계 지워진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개별자들은 목적이 필요한 거죠. 목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 설정은 누가 하냐? 슈타이너는 삶의 목적은 오로지 스스로 부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것이 궁금해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생에서 내가 저렇게 소명의식, 뭐 천명의식 이런 게 할 때도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어떤 걸 숙제로 가지고 태어났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데 본적으로 그런 거는 정해진 거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거 없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다만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결정을 해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걸로 쥐꼬라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까르마. 쥐꼬라지를 고려해서 쥐꼬라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설정해야지. 쥐꼬라지에서 벗어나는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평생을 착각과 실망 속의 반복으로 이제 허무맹랑한 짓을 하다가 이제 보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자기의 성질에 부합하는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부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카르마의 운동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조차도 아니 거스르고 싶으면 거스르면 되죠. 그러면 좀 인생의 허무함이 커지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겠지만 그조차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론론적 세계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완결성 안에서 끝없이 순환하는 거지 그 외에 별도의 목적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결핍이 있을 때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했듯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란 존재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주의 어떤 영적인 우주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크리슈나 무르티가 이런 그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열정. 인간이 목적 없는 열정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재미있는 화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목적 없는 열정이 가능할 때라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를 획득한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특별한 계산,
특별한 사심,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성이 없더라도 나의 까르마를 전제하고 내가 이 생에서 소명이라고 스스로 정한 거에 계산 없이 충실할 수 있는 거, 계산 없이 충실할 수 있는 거, 이걸 목적 없는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성취될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조차도 제껴놓고 충실할 수 있는 거, 그걸 목적 없는 열정이라고 크리스천 무르트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목적과 삶의 목적이라고 거창한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거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스스로 정하는 거다라고 요약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은 도덕적 구상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덕적 구상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구상의 반대는 추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앞에서 자유의 철학을 체화한 사람은 이미 외부의 어떤 윤리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성 규범도 이 사람한테는 이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자기가 만들어내면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추상적인 원리를 스스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유의 철학이 체화된 사람이라면, 요거는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한참 떠들었던 모든 매뉴얼은 사람의 정신을 부패시킨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끈질긴 관찰로 그 상황에 필요한 행동 방침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내가 도덕적 구상력이라고 얘기하는 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개인주의, 이제 자유의 철학을 체화하고 판단 기준을 자기 안에서 길어내는 것을 슈타이너는 개념적으로 윤리적 개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윤리적 개인주의가 어떤 그 앞에서도 제멋대로 하는 범죄자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문제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윤리적 개인주의가 어떤 인간의 진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인 진화의 결과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진화를 한 사람만이 윤리적 개인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윤리적 개인주의가 되면 따라서 이제 윤리적 개인주의를 체화한 사람들은 절대적 규범 이런 건 절대 찾지 않는 거죠. 칸트적 도덕률 이런 것도 찾지 않는 거죠. 오로지 이제 세계의 질서와 자기의 까르마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커다란 원리에 대한 이해만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유연성과 창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자, 그러면 13장은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 개인성과 어떤 집단성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기적 이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소묘입니다. 자잘한 묘사들, 일종의 부록 같은 성격의 장들입니다. 별 큰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요 2부와 관련해서는 물론 2부도 하나하나 우리가 한 장 한 장 시간을 두고 조곤조곤 살펴본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부분에 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뒷부분 2부는 사실 큰 흐름만 소개를 드리고 내용을 꼼꼼히 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다시 자유의 철학을 좀 꼼꼼히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래도 자유의 철학의 어떤 큰 산은 일부에 있었던 거고, 일부는 적어도 같이 공부한 분들의 이해도와 이제 공감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일부의 강의자로서 일부 해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제 스스로 제 강의로 돌아볼 때 뭐 그래도 한 8할 이상은 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8할 이상은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8할이 18, 11할, 12할이 되도록 애는 써야겠지만 그 정도 자평을 하면서 일단 강의 자체는 이걸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뭐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Q&A 이제 보편인지학 5강까지 하고 자유의 철학 전체를 놓고 뭐 이 내용 안에서건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건
질의응답할 내용이 있으시면 예. 없으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진짜로 꼭 이것만은 짚어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예,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자료를 왕창 얻었죠. 자료만 봐도 뿌듯하시죠. 발제문 2개, 영어 해설집 하나.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왠지 자료를 보면 막 뿌듯하죠. 뿌듯하면서 이제 언젠가 읽어야지, 언젠가 당연히 읽을 수 있겠지. 그래갖고 모셔놓고. 저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논리적인 사고 접근은 이제 자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보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게임이라서 이걸 어느 선에서 두고 봐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유재현 선생님 좀 답해 주시죠. 아, 왜냐면 저는 일단 보드게임이 뭔지 아예 몰라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보드 게임 안 해요. 여러 개가 많아요. 어. 보드게임이 어떤 건지를 아예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고스톱이랑 비슷한 게임들이라고 생각. 고스톱. 네, 그러니까 네. 카드를 가지고 뭐 하는 거고요. 애들이 고스톱 치는 거 좀 그렇죠? 모르세요? 부르마블? 몰라요. 얘기를 하자면 예. 어. 술을 장기 같은 거 안 좋아죠. 안 좋죠. 안 좋죠. 만약에 장기만 놓고 보자면 저는 사실은 발도르프에서는 일반적인 스포츠를 좀 자제하거든요. 자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발달은 더없이 중요한 거지만 그 신체 발달이 일종의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성부를 보는 식이 돼가지고는 동물적인 본성을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체를 움직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성부욕을 막 부추겨가지고 반드시 어떤 그 성패가 갈리는 성부를 추구해서 거기다 순위를 매기는 이 과정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안 좋다고 봐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스포츠들은 어느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자제합니다. 상당히 자제하는데 장기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략 전술이에요. 저도 바둑을 좀 두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이건 수담을 나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담. 손으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지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기는 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 전략 전술을 잘 쓰는 놈이 이기는데 전략 전술의 근본은 뭐냐면 상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죠? 허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 허를 얼마나 누가 신속 정확하게 잘 찌르는가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고 굉장히 좀 그 강도가 모르겠어요. 전 장기나 바둑 같은 거는 그 강도가 세요. 그 강도가 세서 어린 시절에 장기 바둑 절대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원칙에 따라서 보자면. 윷놀이를 하는데 말판은 어른들이 해주고 윷 던지는 것만 해요. 뭐를?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그것도 이쪽이 보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윷놀이. 어. 윷놀이를 하되 아이는 던지는 것만 하고 그냥 독에 걸린 모이 개념만 알고 말판에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른들이 그냥 가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거기서도 1, 2, 3등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디서나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정도의 문제가. 사실은 경쟁심이라든가 호성심도 자연스러운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면 부정하는 거는 또 그것도 웃기는 거죠. 가만 내버려둬도 애들은 저절로 경쟁을 하고 승부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른들이 순위 정해서 부추기고 막 상 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스포츠 신체 운동의 과정보다도 이제 결과의 승부가 더 중요한 식으로 몰아가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쟁심 같은 거 또 그것도 성장의 일부인데 그걸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윷놀이 정도에서 그냥 즐겁게 이쪽이 이기기도 하고 저쪽이 이기기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그건 그 자체로 끝나는 정도의 경쟁이야 내버려둬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정도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금운동 정해가지고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한탄이 나오는 문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전략전술 게임 같은 거는 정말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전술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를 반드시 이기고 싶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말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서로 속이거든. 그럼 속이는 사람이 약으로잖아요. 그죠? 막 상대가 억지를 부려서 심리를 건드려서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도드라지게 하는 거는 적으로는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바둑을 떠서 바둑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별의별 성격이 이상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로지 이긴다고 하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추접한 심리전을 쓰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보드게임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드게임 오히려 초등학교 같은 데서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됐다기보다 그냥 게임이나 그 보드 게임 종류도 그러니까 할리갈리 모르시죠? 그 숫자 5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가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 뒤집어가지고 5개가 나오는 이렇게 동쳐서 가져가는 뭐 그런 게임도 있고 블루마블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학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말씀한 그거는 제목을 어떤 거는 이렇게 카드를 딱 펼쳐놓으면은 숫자가 가지고 정말 머릿속으로 아 내가 가진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순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0부터 9까지 뭐 검은 거 하얀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거는 뭐 순서 배열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건 뭐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장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놀잇감이 반마다 다 또 차이가 많아요. 놀잇감이 많은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네요. 아 그런데 그 지금 하신다는 게임들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쟁심을 얼마나 넣느냐 그걸 주도하시는 이제 선생님이나 어른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윷놀이 같은 경우는 가족의 화합이나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나 명절의 분위기가 담긴다면 저도 웃고 넘어가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 되는 것이고 대단히 경쟁 구도가 심각하게 유도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면 지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이기고 나서 이러는 막 약올리는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되게 강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도하시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자꾸 가장 그리고 참고로 윷놀이는 우리 전통적인 천문학 교육 도구였거든요. 그 윷놀이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논리들이 태극, 음양, 삼재, 사상, 오행, 그 다음에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그 28수의 자리를 놀면서 익히도록 돼 있어요. 도개근련무가 오행이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전제로 하시고 근데 앞으로 뒤로 이게 반복되는 거에 따라서 오행이 정해지는 게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리고 말의 그 자리 숫자가 28개예요. 그래서 오행이 움직이면서 28수를 어떻게 돌아다니는가를 익히도록 해놓은 실제 교육 도구였어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수적 논리를 익힌다든가 논리를 익히는 것도 자연의 질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익히는 거하고 말 그대로 자연의 질서와의 어떤 이 연관관계를 끊어내고 순논리적으로 익히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윷놀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연의 질서하고 연결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윷놀이는 충분히 교육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윷점까지 발달을 했던 겁니다. 그 조선시대 윷점의 최고대가 이순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삼통을 흔들어서 점을 보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산까지를 던져서 막 놓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걸 18번을 해야 겨우 괴 하나를 얻고 괴 하나를 얻어서 이걸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복잡해요. 능숙한 사람도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점을 치려고 하니까
이름 정식의 점을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편화된 점을 치는 걸로 유점을 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순신이 그 유점에 대가라 가지고 난중일기에 보면 오늘 점을 쳐서 무슨 쾌가 나왔으니 내일은 적들이 동쪽에 매복하겠구나. 서쪽에 매복하겠구나. 근데 그게 바람이 어디서 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했다는 거잖아요. 유점 얘기가 난중일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난중일기에서 그 부분은 삭제했겠죠. 몰라요. 한 번도 윤 얘기를 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교육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윷놀이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익히면 굉장히 좋은 놀이다. 전통놀이 중에 살려야 될 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돼요? 이건 안 돼요? 몇 살부터예요? 이게 아니라 흐름이나 분위기나 그 그렇죠. 상황 이런 거를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예,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걸 했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예. 자, 또 뭐 남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오성훈 시대라서 오성훈을 자유자재로 쓰는 정도라고 얘기하시면서 책에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역별로 다른 논리를 쓴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영역별로 다른 논리라고 하는 게 오성훈에 있어서 어떤 기능인 건지. 어떤 기능? 기능은 나눠. 오성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 논리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 논리, 계산 추론 이런 게 발달하는 건데 개념 논리가 발달한다는 것은 세계를 어떤 구조적인 분류를 잘 하는 게 기본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화 작업이라고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반드시 추상화를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양한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세계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세계를 일목요연한 분류표에 따라 인식하는 이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류표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똑같은 요소가 다른 영역에 들어갔을 때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것도 잘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영역에 따른 동일한 원소도 어떤 분자식에 결합됐을 때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세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생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훈만 발달하더라도 쉽게 말해 어떤 똑같은 행위가 감각혼에서 소통될 때하고 오성훈에서 그러니까 의미를 가질 때하고 오성훈에서 의미 가질 때, 의식혼에서 의미 가질 때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감각혼들은 인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성훈쯤이나 돼야 다 다르다라고 하는 영역의 구별과 통합에서 오는 그 구조와 분류의 변화 효과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알려면 개념 논리가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개념 논리가 발달한다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결합되면 또 어떤 상승된 어떤 작용으로 이해하고 뭔가 요소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른 분류에 집어넣고 하는 이걸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성훈이 발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은 어떤 영역별 고유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개념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적인 의미로 쓰일 때, 정치적인 의미로 쓰일 때, 문화적인 의미로 쓰일 때 다 다르게 쓰인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의미로 쓰는 것부터 얘기해야 된다. 요런 게 오성훈적인 논리인 거예요. 요런 게 오성훈적인 논리인 거고 어떤 팩트와 감정과 구별할 줄 아는 기초적인 어떤 능력부터 시작해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조합이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를 동감이 아니라 반감에 기초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굉장히 정밀하게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오성훈에서 길러지는 거죠. 이런 오성훈적인 능력의 어느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오성훈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돌아보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성훈이 발달해야 내가 10년 전에 왜 그랬지, 20년 전에 왜 그랬지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러저러한 인과관계 때문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러저러한 어떤 상태 반영이구나 하는 이런 게
오송원에 갔어야 분류 정리가 된다는 거야. 우리 날마다 그거 안 돼도 날마다 돌아보기 하는데. 아니 돌아보기야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지만 오송원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이거죠. 오송원이 성숙한 상황에서 그 돌아보기를 하게 되면 돌아보기, 기억의 강화 이런 것들이 오송원의 미숙 상황에서 하게 되면 그냥 집착만 강화시키는데 오송원의 성숙 상황에서 그걸 돌아보기를 하게 되면 이게 드디어 어떤 영성을 강화시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침 아까 제가 가져온 자그만 책 여기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송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데칼코마니처럼 겹칩니다.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한 1, 2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네. 동일한 요거 필요하시면 제본 떠서 돌려볼까요? 네. 오케이. 사는 책 아니에요? 어? 하는 안 하는 하고 거예요? 하셔야죠. 팔긴 해요 지금? 지금 조금 중국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면 사고요. 절판됐으면 우리가 아니 인제 막 값이 10,000원입니다. 작은 거에 비해서 값이 10,000원입니다. 제가 네. 사야 돼. 저 우리가 아는 분이 번역을 하셨다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사요. 김광선 선생님한테 네. 주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냥 단체 주문해가지고 단체 주문을 하죠. 예, 좀 싸게 주세요 해가지고 네. 네. 솔직히 요 정도 분량에 10,000원이면 가성비로 따지면 그죠? 종이값으로 따지면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300페이지는 돼야 10,000원이지. 제작비로 보면 제작비로 보면 게다가 글자도 커. 저 용어집도 그렇게 내면 저 영어집 지금 당장 편집해도 이거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출간하면 저렇게 해서 10,000원씩 받아요. 아티클 하나하나 다 출간하면 하나씩 10,000원. 그리고 저희는 전집 나오겠는데요. 아니 크기가 딱 갖고 이렇게 뭘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성원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하는 거하고 그 이전에 하는 거하고 효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째 보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현실적인 과제는 우리가 열심히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상기하고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성원까지의 능력치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가? 어느 문자를 갱신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어느 문자를 갱신하는 것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당장 한자만 좀 더 알고 한글 제작 원리만 좀 알아도 예,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량이 신세계가 돼요. 신세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신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부터 좀 알자. 문맹을 좀 벗어나자. 가이드 해주세요. 당장 문맹 극복 운동부터 좀 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정말 바람직한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리미트 문맹이에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시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지나온 그런 게 너무 화가 나죠. 화가 뭐 배운 거 없이 시간 지나가고 뭐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 아, 네. 그러니까요. 게 없어요. 뭐 문맹이야 기억이 문맹. 나는 게 없어. 우리가 문맹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 아무리 간단한 단어라도 하나 떠올려 놓고 그걸 정말 정의 설명해 보라니까. 아무리 간단한 단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정의 설명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정의 설명 못 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흔히 겉돌고 예, 토론이 싸움이 되고 하는 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도 그런 기본적인 오성원적인 성숙이 안 돼 있는 거 원인이 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성원을 단련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선생님. 가슴 또, 예, 예. 그 고민을 약간 벗어나는데 예. 마지막 날이니까 이 자료집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이 수동기 태양기 달기에서 네모에서 예. 이 그림. 네, 그 슈타이너가 설명할 때 어쨌든 인지학에서는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영세부터 이거를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영세는 그 자궁에서 나오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태아가 2달부터는 스피릿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도 분명한 작용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영세로 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태어나야 그때부터 감각 활동을 시작하니까 맞아. 경험이 쌓이니까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2달에 스피릿이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변화는 있을 텐데 슈타이너가 이제 그 태교는 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태아 시절의 발달은 뺀 건지. 바로 이 지점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그 존재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세계와 존재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문제를 이렇게 막 탐색하는 이게 슈타이너만 하더라도 태교 안 중요하다. 태교에 별 의미를 안 두거든요. 동양에서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감각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상정을 하고 엄마의 상태라든가 태아는 알든 모르든 태아가 처해 있는 환경의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세포단위에 영향을 이미 준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명을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예. 한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10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왜 하필 10달 만에 태어나냐. 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별들의 운행에 기초해서 인간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10달이 필요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10달 한 달의 변화 과정을 그 단계적 변화 과정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설명하듯이 설명해요. 그럼 이거는 마치 서양에서 춘분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죠. 문명적 한계.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동지를 똑같은 기준으로 거예요. 보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아까 같은 천문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훨씬 정교하다. 이쪽은 동양. 예, 동양이 훨씬 정교하게 이미 발달해 있었고 전통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한 삶의 기술들까지도 많이 개발이 돼 있었다. 그 우리 전통 문화 속에 풍부하게 있다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요 태교와 관련된 왜 10달인가, 각 달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영혼, 기백, 신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면서 기틀을 잡게 되는가, 태아 순간에서부터 그래서 얘가 나올 때 얘 환경이 어때야지 이것이 보존돼서 나오는가, 뭐 기타 등등등등 많은 태아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인간인가를 보는 게 이제 서구하고 우리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그 춘분 동지 얘기했지만 기운부터 보느냐 현상부터 보느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태가 나와야지 인간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 정, 형. 동양에서는 기가 움직이고 정이 자리 잡으면 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태아 과정에서 기정형의 과정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기정형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능동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비해서 이 과정을 서양은 생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 정도 되는 만화수도 그까지 눈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가 무슨 인류 보편의 성인군자 이렇게 교주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성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제가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인적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무슨 단계론을 얘기했다 누가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어디서 얘기했대요. 그게 무슨 근거야? 그건 그냥 문헌적 사실일 뿐인 거지. 슈타이너가 말했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슈타이너가 그 주장을 추론하기까지의 단계 밟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했다 카더라 그러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근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어? 근거가 뭔지 몰라서 근거를 출처라고 하는 건가? 출처를 근거라고 생각. 플라톤이 말했다고 진리는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진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면 그게 있어야 내용이 있는 거지. 근데 슈타이너로부터 시작한 게 발도르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슈타이너 귀결이 돼버리면 그게 교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슈타이너 스스로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얘기했지만 인지학은 슈타이너로부터 시작했지만 슈타이너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스타트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서 뭐 A부터 Z까지 완성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인류의 발달과 함께 발달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거기까지 발견하셨고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은 선생님들이 예, 완성하시고 이어가시면 되죠. 그럼요. 태아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이라는 거는 출생 후에 생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태아인 경우에 그 마음이라는 거는 태아 때는 생기지 않고 출생한 이후에 왜냐하면 감각 자극으로부터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데요. 그 태아일 때도 소리 그리고 빛 이런 것에 이것도 하나의 자극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빛은 아예 없죠. 엄마 뱃속에 빛이 어디 있나요? 눈도 아예 감겨 있는데요. 태아가 나올 때 눈이 감겨 있어도 이게 빛이라는 것이 비춰질 때 거기에 이렇게 별 의미 없어요. 자극이 갈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태아 때 이제 요즘에 그 산부인과 검진할 때 초음파 그런 어떤 그 초음파 어떤 분들은 이제 초음파 좀 자꾸 아이에게 어떤 빛의 자극을 주니까 그게 그 빛의 자극이 좋지 아니라 않- 자극. 네, 뭐 빛의 자극. 네. 그건 빛이 아니고 진동으로 가겠죠 아마. 그렇죠. 진동이나 소리나 이것도 하는 자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의 네. 자극이 아니고 네. 자극이라고. 그렇더라도 여튼 그것도 어떤 감각, 그것도 하나의 어떤 감각자. 예.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태아 때에도 형성이. 자자자자.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자극이 있다고 해서 다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극이 충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슈타이너도 이 의지감성 사고에서 동감반감 얘기하면서 여기서 주로 동감반감이 움직인다. 주로. 그러면서 그 오늘 했던 거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있기는 있지만 인식에 떠오를 정도의 강도로 있지는 않다. 동감반감이. 반응은 하는데. 예. 예. 그렇죠. 또 그 자극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감각을 깨울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강도가 돼야 이게 마음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라는 차원, 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각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아는 일단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분리시키는 게 기본 기능인데 태아는 태아적인 조건 속에서는 세계를 분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은 없다는 거예요. 분리인식. 근데 선생님 그렇지만 그 의식 그 상태를 무의식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그때 느꼈던 영향은 거는, 받죠. 네, 영향 받은 거 자극 예. 이런 반응들을 무의식으로 가져가. 영향은 받지만 의식에 떠올려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고 뇌가 활성화돼야 되고 뇌가 활성화되려면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고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다지운동이 있어야 되고 감각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네. 내가 옛날에 뱃속에 있었을 때 말이야 이러는 애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은데 자극은 있다. 그럼 우리가 감성이나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자극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만한 자극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있으되 인지 능력이 없고. 그렇죠. 생명체인 거지. 생명체인 거지 어떤 마음을 가진 감성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2달 이전의 아이는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 네, 그럼 보통은 그럼 2달 이전에는 사실 그냥 어쩌면 덩어리잖아요. 그럼 낙태의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뭐 의도적인 낙태 문제가 조선시대 같으면 떠오르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달이건 아니건 간에 낙태 문제는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는 살아있는 성인들의 문제인 거지 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도덕 감정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낙태도 어떤 문화에서는 전혀 지금 도덕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사회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얘기하고 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판단 문제로 완전히 넘겨져 있는 어떤 사회 그런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낙태가 허용되는 사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덕 문제, 윤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 사회도 있단 말이지. 근데 거꾸로 이 낙태야말로 천인공노할 죄인 사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어차피 도덕의 문제인 건데 이 도덕률의 문제는 성인들의
말 그대로 도덕 감정의 문제인 거고 문화의 문제인 거지 어떤 결정돼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옳고 그름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낙태의 문제는 또 인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아이의 인권만이 아니라 여자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요새 그게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서 여기서 무슨 즉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영적으로 네.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러면 약간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여성들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생명 존중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생명 존중에 대해서는 살짝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화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바탕으로 한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아쉬움은 많지만